안녕하세요. 나래모터스 대표 백지만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전자소송 관련해서 전자소송 하기도 쉽고 억울한 시비를 가릴 때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자문을 해서 도움을 드렸던 사건이 또 결정이 나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 전자소송이 왜 참 괜찮냐면, 대부분 이제 억울해서 뭔가 민사로 가거나 형사건으로 갈 때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법무사 통해서 뭐 진술서를 쓰거나 소장을 쓸 때 비용도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 형사 뭐 이렇게 각각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뭐 형사 같은 경우는 끝나겠지만 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이 오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성공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성공 보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받는 금액에서 한 10% 정도는 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만 원 내외에서 진행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자소송을 또 통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전자소송을 쉽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자문을 해드렸던 전자소송권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분들에 대한 수임료는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에 변호사분들이 워낙 일이 많지 않고, 그리고 뭐 AI 때문에도 소멸될 수 있는 업종 중에 변호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세상이 참 많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는 하기는 좀 곤란하고, 혹시나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또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쉬운 방법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변호사 수임료도 괜히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다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은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로스쿨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동종업계,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중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키로수를 착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취소권으로 전자소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황당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이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쿨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 돼서, 이게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머리 아프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 법원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위압감이 들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나 싶을 정도로 되게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것도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사건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짤막하게. 중고차 화물 트럭 3.5톤 윙바디 차량이었는데, 그 매입 당시에 키로수에 대한 착오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키로수에 대한 착오가 어떤 착오냐면, 27만 킬로로 운행을 한 줄 알고 매입을 했던 차량인데, 상품화를 다 하고 매입을 해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다른 딜러분이 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27만 킬로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동종업계의 대표님,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형님이 그걸 알고 이제 내가 이걸 몰랐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한테 직접 가서 계약을 취소해달라, 아니면 좀 감가를 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서로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이거는 또 그쪽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억울하죠. 지금 판매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자기는 키로수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100만 킬로인지 몰랐다. 근데 사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추정하는 건데,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몰랐다고 주장한 건이 이제 우리말로 빼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과로 보자면. 그래서 어찌됐든 매입을 해서 27만 킬로가 127만 킬로인 걸 확인하고, 여러 설득하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원의 소송으로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하고 연락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백 사장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해봐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변호사를 사기에는 그 형님도 알아봤더니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 형님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부등본처럼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차량에 대한 경력을 조회하는 원부 상세 원부 조회를 하면 거기 127만 킬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킬로미터 자동차 외관상에 그 미터기 있잖아요. 그게 27만 킬로로 되어 있다 보니 그거랑 그리고 자동차 검사증이 27만 킬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과실은 본인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이제 민사건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자소송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못하죠. 대부분들 이제 50 몇 년생이신데 형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한번 해봐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자문하는, 저는 이제 대리권이 없으니까 제가 뭐 변호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문을 해드리는 정도, 그리고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형사건, 민사건 다 고소하고 민사건도 접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초에 형사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형사건은 제가 직접 같이 가서 동행해서 제가 진술서 쓰고 제출을 나중에 민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본인도 애초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됩니다. 이 쟁점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민사건 진행할 때 다시 민사건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형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 형사 조서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제 형사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사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킬로미터 조작하는 건 사기입니다. 엄연한 사기고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형사건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애초에 매매상에서 살 때 자기도 27만 킬로로 알고 샀다, 127만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판매자는 나는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한 카톡 내용도 보여주고 다 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형사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기가 알고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이 상대방 매입한 그 형님을 기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관점입니다. 형사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판매자가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형사건은 인정, 한 번에 더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면 형사건으로는 압박이 됐고 이제 민사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민사 전자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민사는 이제 매매대금 반환 소송입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송. 애초부터 이제 저는 이제 민사 소송을 할 때 이 착오라고 합니다. 민법 109조라는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법 조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 제 109조라고 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와 표현한 사람, 표의자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은 이 법률적으로의 선의는 몰랐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의라는 것은 내가 몰랐다. 말 그대로 이 형사건에서 표의자, 그 표현한 저도 몰랐는 거는 인정이 됐고, 그 형님이 모르는 거는 인정이 됐고, 그 차를 판매하시는 그 판매자도 몰랐다는 거를 본인이 형사건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양쪽의 착오가 인정이 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109조를 토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제가 저번에 동영상 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라는 거는 민사의 쟁점은 말 그대로 그 법률 조항에 맞춰서 그 쟁점화된 시비를 가릴 만한 그 조항에 맞춰가지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 잘못했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민사는 조정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조정안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좀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게 이 민법 109조를 토대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좀 하소연 같은 내용들을 좀 썼긴 했습니다. 더 억울해 보이려고. 근데 그게 사실 안 먹히더라고요. 너무 바쁜지 그런 거에 읽을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재판부는. 그 소송 기간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그게 민법 109조입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계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한 1년 반 있다가 알아가지고 내가 착오를 알고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게 뭐 상법도 있지만 뭐 품질 보증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뭐 24시간 내지는 뭐 하루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착오와 사기 강박은 계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소급 적용이 됩니다. 무효는 안 되는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무효는 소급표가 없고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맞을 겁니다. 네, 지금 조문을 읽어가면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소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개인이 자문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소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매매상을 통해서 2,500만 원을 샀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 반 있다가 매입을 할 때 2,500만 원은 그대로 매입을 한 꼴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27만 킬로를 모르고 산 가격이 27만 킬로로 산 가격이었고, 이 사람도 27만 킬로로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이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차를 판매한 딜러, 그 매매상한테 착오로 계약을 다시 엎을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이 아직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00만 원에 대해서 판매를 했고, 자기가 샀고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소연하는 주장은 1년 반 동안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 감가가 되니까 2,500만 원의 산 차량을, 그것도 매매상을 통해서 산 차량을 저희도 매매업자인데 그걸 2,5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그 차량에 대한 키로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개념으로 얘기했더니 소장이 썼더니 그거는 법 조문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쟁점화가 되려면 법적으로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쟁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도품이라는 것도 한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이라는 거는 차량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법률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 같은 건 전혀 뭐 심리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래서 민법 109조만 심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를 통해서 이제 황당한 결정이 떨어집니다. 예, 전자소송하면서 전자소송이 빠르긴 빠릅니다. 한 지금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보정명령이라든지 뭐 주소 보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 피고라고 기명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 뭐 이렇게 피의자 이렇게 기명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권은 피의자로 쓰면 되는데, 기명을 하면 되는데, 민사소송권은 원고 피고 이렇게 기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보정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 기간이 뭐 일주일, 뭐 14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정을 해라, 아니면 또 이건 다시 기각된다, 이런 식의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어쨌든 보정 명령은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결정이 난 겁니다. 2달 만에. 이게 2달 만에 결정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황당한 게 원고 패소했습니다. 원고 패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원고 패소 이유가 왜 이걸 원고 패소를 때리지? 조정도 아니고, 저희는 조정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저희도 감수하고 서로 양보하는 개념에서 조정 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원고 패소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원복을 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변론 기일이 마지막 날 잡혔거든요. 마지막 그 결정문 전에 변론 기일이 양 원고와 패고가 다 같은 법정에 나와갖고 재판부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피고는 몰랐나요? 키로수가 이게 100만 킬로인지 127만 킬로인지 몰랐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 몰랐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증거자료 제출할 때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본인도 몰랐다는 거 주장을 한 그 진술서 이 공문이 된 거죠. 그거는 신뢰가 가는 공문이 된 거죠. 본인이 진술을 엇갈리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도 매매상을 통해서 샀을 때 127만 킬로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서면을 제가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그 형사고소권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형광펜을 그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도 착오였고 본인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니 조정을 해라. 이런 판결을 원했는데 원고 패소가 나온 겁니다. 그 주문상에 그냥 원고 패소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죠. 제가 지금 이거 판결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읽어봐 드릴게요. 와, 저는 여기 재판부 이번에 참석하신 그 형님께서 다녀오신 형님께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젊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정한 건데 로스쿨 출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와, 이렇게 혼돈을 하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야, 이게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깨졌구나, 이렇게 설렁설렁 재판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원래 판결이 날 때는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의 이유. 근데 주문이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끝입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 이렇게 난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서 제 일도 아니지만 와, 이렇게 난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부터 사건을 원복해봤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맨 마지막 변론 기일날 그 재판부에서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요번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저희 소장과 그리고 이 피고의 답변서, 그 법무사를 사갖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그쪽도 그 법무사 답변이 커졌습니다. 그냥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어떤 하소연이냐,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이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을 해서 상품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너무 차가 안 팔리니 그 손해를 피고한테 떠넘기기 위한 소송이다. 그래서 이 판결은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냥 하소연입니다. 그런 법령이 없어요. 그쪽도 이제 변호사를 사기는 힘들고 법무사 통해서 답변서만 좀 제출을 해달라, 답변서 자문만 좀 구해가지고 작성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판결이 났는데 원고 패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복을 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 이틀 동안 제가 야, 이거 나는 100% 99%도 아니고 100%를 확신했는데 조정을 뭐 원고 승 이것도 그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시 원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맨 마지막 날 변론 기일날 재판부에서 질문한 내용이 이거는 형사권 재판할 때 질문할 요지인 거지 전혀 요건이 안 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 한번 이제 이 형님도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밤잠을 여러 밤을 설쳤습니다. 이제 본인이 한 건 없는데 이 재판을 민사소송을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되게 가슴이 떨렸나 봐요. 그래서 변론 기일날 나갈 때도 그날 저녁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키오스를 몰랐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몰랐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고가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변론 기일날 물어본 질문이 그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부는 그걸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재판부는 민사 재판을 한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을 한 겁니다. 네가 진짜 몰라서 이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네. 그러면 네가 잘못이 없으니 원고가 패한 거지. 원고는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억울한 건데 착오로 인해서 차를 잡았고 그 착오가 100만 킬로라는 차고인데 키로수가 이 중고차가 100만 킬로 넘어간 거는 사실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형님도 많이 가슴도 떨려하고, 근데 이 결과를 듣고 굉장히 낙심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나 봐요. 그래서 형수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요는 못하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형님하고 하면서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재판부에서 잘못 해독을 한 것 같다, 잘못 인지한 것 같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오판이다, 그래서 다시 해볼 수 있으면 다시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취지를 말씀드렸고 본인이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쪽 이제 형님 입장에서는 원고 패소가 있으니 또 이것도 걱정이었나 봐요. 원고가 패소되면 그 피고의 법원의 송무 비용, 그러니까 법원을 진행했던 소송 비용까지 원고한테 그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대리권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나라에서 정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으면 그 청구에 대한 거를 받아들여서 저희도 이제 거기다가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런 소송이 또 따로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청구돼봐야 몇십만 원 정도 청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좀 부담이 됐겠죠. 아니,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안 하려다가 다시 항소를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항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 항소에서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항소장 쓸 때 이제 저도 이제 항소 처음 해본 거죠. 저도 당연히 처음 해본 거죠. 제가 전자소송을 한 몇 건을 했는데 대부분 다 판결을 나서 명확하게 이겼고, 그걸 이제 민사건이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면 또 받지는 못해요. 시일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땐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항소를 하기로 해서 항소를 알아봤더니 이 항소도 굉장히 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첫 재판보다 항소를 하게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기속력도 더 있어지고 판결에 대한 확정력이 더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심리를 2번 한 거니까. 그래갖고 항소를 찾다 보니까, 항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항소는 이 처음 법적으로 쟁점화된 내용에 아예 다른 사건이거나 다른 증거가 있거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항소할 이유가 있으면 항소를 하는 거지, 항소 이유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109조 착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거고 매매대금 반환금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은 게, 이거는 재판부가 무조건 착오한 거다, 오판한 거다, 심리를 잘못한 거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의 논지도 없어요. 그냥 민법 109조 또 다시 넣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상세하게 적어서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재판부에. 이것도 보정을 한 2-3번 했는데 제가 이제 한 5가지 쟁점으로 이제 항소장을 작성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주행거리 착오의 중대성과 계약 시도의 정당성 1번으로 했고요. 2번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 및 주의 의무 위반, 그리고 3번이 사실 오인 및 법리적인 오해. 이건 재판부에서 기망을 재판한 거지 법리적으로 오해를 했다. 그래서 재판부를 질타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실질적인 형평성과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위배. 신의 성실은 서로 믿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배했다는 내용. 그리고 5번은 중고차 거래 특수성과 판매자 책임의 강화 필요성.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소유를 하고 있던 기간에 본인이 키로수를 몰랐다는 것은 그거는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걸 토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민법상 계약 취소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 판단의 오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착오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다른 법리적으로 쟁점을 할 게 아니라 원심, 그러니까 처음 재판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심의 재판부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한 거죠. 너무 또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또 괘씸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 자리에까지 있으면 사람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완곡하게 설명을 해서 항소장을 써 제출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건 또 대반전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게 지금 이게 항소할 때는 원래 재판관이 3명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첫 재판은 재판관이 1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항소장을 첨부하고 항소 결과 결정을 내렸는데 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봐 드릴게요. 아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사건 번호도 바뀌었고 항소 이유서를 토대로 일주일 만에 재판 민사 1 민사부에서 결정이 난 게 주문.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한다. 이유.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조정법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정 결정이 난 겁니다. 황당하죠 진짜. 황당해. 어이가 없어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를 때리고 그 다음 재판 항소심에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3명의 재판관이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때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와 이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시스템이 예전만치 못하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사법고시 이거 뭐 자꾸 교육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법고시 패스하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한 사명감,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게 생겼는데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재판관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신뢰를 못하나? 못하게 됐나? 저는 요번에 신뢰가 완전 깨졌어요. 원래 법원이라는 거는 약자 편이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법적으로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결을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합리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거고 정의 구현 아닙니까?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게 사회 구현이고 사회 정의 구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2번에 걸쳐서 지금 결정은 났지만 제가 어떻게 됐든 제가 바라는 대로 이제 결정은 났지만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시간이 끌 문제인가 이게?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2번의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정 심판까지 결정을 받았다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결정이 이제 조정위원회 가고 원고와 피고가 다시 만나서 이제 조정해야 되는 심판은 남아 있겠죠. 그게 민사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결정이 민사 재판인 거니까 그거를 잘 토대로 해서 서로 양보해서 결정을 나면 그게 재판에 대한 확정력이 생기고 기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쪽에서 혹시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겠다 하면 재판을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원고가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해지는 거죠. 재판부의 결정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거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소송 관련해서 지금 사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자소송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민사 형사건 다 이번에 또 자문을 해서 지금 결과가 좋아갖고 또 나름대로는 또 성취감도 있고 한데 사무장으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 하여간 변호사 사무장이나 자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사실 재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일반인들 굉장히 쪽된 말로 쫄고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벌렁벌렁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송무 쪽 일을 한 10년 동안 했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서 하여간 잘 마무리해서 제 요지는 전자소송 할만하다. 그리고 비용이 지금 형사건은 진술서만 썼기 때문에 비용 안 들어갔고요. 민사건 이제 전자소송 할 때 비용이 한 15만 원씩 2번 들어갔습니다. 2번 15만 원씩 2번 들어가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법무사한테 의뢰하거나 뭐 변호사한테 수임을 시키거나 그러면 비용이 워낙 많아가니까 전자소송을 통해서 해도 시비를 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 경우에는 떳떳하게 진행해도 된다. 너무 떨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뭐 번외로 지금 뭐 제가 하는 그냥 소일거리 같은 거 그냥 올려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고 잘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